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낙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좀 따져보면요. 환율이 오늘 높잖아요. 1,49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개인이 받쳐주는 것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시장의 순매수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상승폭, 그러니까 하락폭을 좀 낙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SK하이닉스에서는 장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는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으로 전환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나타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광통신 섹터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오늘 처음부터 불안정하게 출발할 것이다. 누구든 알았을 겁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1차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좀 이견이 컸죠. 일단 핵 포기를 해라. 확정적으로 약속하라.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우라늄 반추한 400kg 정도인가요? 있었고 또 해협 통제,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는데 미국은 주도권을 갖고 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거는 주도권에 대한 사실 주권 침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상 협상이 교착이 된 흐름들 단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했습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한 흐름들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났고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에 차질이 생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금 전쟁 당사자 모두 전쟁 피로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상군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것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수일 내에 추가적으로 외교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한다는 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낙폭 있게 그러니까 2%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다가 장중 낙폭을 일부 줄이는 흐름들 코스닥은 반전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현재 시간 좀 나타나는 듯합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적 시즌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되고 스타트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주 잘 보셔야 됩니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시작을 합니다. 물론요, 트레이딩이나 그리고 IB 쪽에서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리스크에 가려서 이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모대출 리스크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은행들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연체율이나 사모대출 리스크나 이게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은 잘 관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분기 환매 요청이 3천억 달러 지금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사모대출 전체 자산에 굉장히 비중이 있습니다. 한 7% 정도이니까 무시 못할 것이다. 이런 무시 못할 재료이다. 이런 부분 좀 언급해드리고요. 연체율이나 컨퍼런스 콜 이런 부분을 주시하시면서 사모대출의 불안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또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시장은 좀 완만하게 좀 피로감을 또 해소하는 와중에 편안한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으니까요.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수급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주 만에 5조 순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서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견이 되어 있고 국내 해외 증권사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대부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된 흐름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결말은 알 수 없으나 그래도 리스크적으로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나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재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이번 주에 대해서 좀 집중하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스피에서 연초에 50조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부담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기 위한 부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 순매수를 통한 우리의 증시 비중 확대 이 전략 이번 주에는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고요. 일단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포착이 되고 있다. 물론 전쟁 결말이 나지 않아서 관망 심리는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하시고 장 초반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 줄이면서 반전의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시 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포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렬이 됐고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 시장 장 초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전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도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오름폭 키워가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까지 상승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일단은 낙폭을 회복하면서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붙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이 됐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일단은 좀 팔고 있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면서 양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4%가량 하락 중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 또 들려왔고요. 이 안에서 반도체 수출 150%가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이끈 전체 수출 실적이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전기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S 일렉트릭이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 받아가면서 네모, 노란 네모 쳐져 있는데 15%가량 급등 중입니다. 액면 분할 소식도 나왔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주 소식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의 주목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도 11% 넘게 급등 중입니다. 효성중공업도 1.53%가량 오르면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에서 좋습니다. 또 기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0.53%가량 상승 중이고요. 이수페타시스도 2% 넘게 상승세 이어갑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일단 방산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공투에 조기 납품을 요청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 미사일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패트리엇의 대체 무기로 천공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 중심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조금 재편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슨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99만 원 선까지 장중에 올라섰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약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약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빠지면서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1%가량 하락으로 현재 시간 움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 로템도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리포트 오늘 내놓았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서 방산주 가운데 현대 로템의 목표가를 상향했고요. 지금은 1%가량 빠지고 있지만 장 초반 주목을 조금 내려놓는 분위기에 1%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건설주가 정말 좋았었죠. 중동 재건 기대감에 전장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일단은 휴전 합의가 불발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우건설도 쉬어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약 2%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삼양식품의 주가 그리고 APR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온 만큼 그 안에서 수출이 정말 확인된 기업들, 성장세가 확인된 기업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양식품 5%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APR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미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유럽향 수출도 늘어나고 있죠. 오늘 1% 가까운 상승세 이어갑니다.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지금 송유관, 건설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부터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지금 우회하는 송유관을 건설한다. 총 5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이에 따라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 그리고 관광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주고 있고요. 넥스틸도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고려아연 3.42%가량 오르고 있고요. 또 미국 관세도 좀 완화가 된 만큼 철강 관련된 종목들 지금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도 좋은데요. 키움증권 4%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 금융주 안에서 SK스퀘어와 하나금융지주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오름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유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선 넘어섰고요. S-오일 1% 가까운 상승세 붙어갑니다. 통신업종 안에서 SK텔레콤과 KT도 약 0.6%가량 오르면서 경기 방어주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에서 좋고요. 오늘 기술주들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약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해서 로보틱스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로보틱스 관련된 모멘텀 오늘은 일단은 붙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주가가 장중에 그래도 2% 넘게 빠졌는데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이 점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일단 코스피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동진세미캠이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HBF에 관련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부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세미캠과 PSK홀딩스 같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은데 이번 주에 또 ASML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3% 오르고요. 테크윙도 약 1% 가까이 오르면서 장비주 관련된 종목들 오늘 빨간불을 일제히 켜내고 있고요. 다만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가 흐름 안에서 차별화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LNC바이오가 5% 넘게 올라주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리토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진 만큼 LNC바이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도 2.5%가량 상승 중이고요. 보로노이도 2% 가까운 상승세 가져갑니다. 지금 D&D 파마텍, 보로노이, LNC바이오, 케어젠까지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가량 낙폭을 가져가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이 훈풍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좋습니다. 지금 ESS 시장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ESS,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수급이 좀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보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양 사이버캡 의 가장 큰 수혜주로 좀 증권가에서 오늘 지목을 하면서 2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주목 크게 받아갑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지금 실리콘투, 네이처셀 각각 6%, 3% 넘게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화장품주, 수출 데이터로 좀 증명이 된 관련된 종목들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 열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이 양전을 성공했고 코스피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피 0.77%가량 하락한 5,81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 2% 넘게 빠지면서 5,700선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800선을 회복해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붙고 있는 만큼 장중에 삼성전자 쪽으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된다면 코스피가 다시 양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중동 이슈보다 이제는 정말 실적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지 잘 주목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가량 오른 1,096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매매 동향도 살펴보면요. 오늘은 개인만의 순매수가 좀 양시장에 들어옵니다. 개인의 순매수 4,900억가량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개인의 순매수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이 1,400억가량 사들이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양전에 성공했다라는 점, 개인의 순매수가 이끌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시장을 논해야 될지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포트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스토리텔링을 짜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업종과 종목 좀 압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달러와 연관된 그런 투자 전략이었거든요. 좀 흥미롭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전쟁은 터졌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드라마틱하게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제한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얘기인즉슨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빚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또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현상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뛰지 않고 달러 강세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이런 자금을 추적해야 되는 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국인 지분율을 표시한 거거든요. 48.6%, 202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재 외국인 지분율 52.8%, 이 또한 2024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담이 줄어들었을까요? 요로 흐름에서 투자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는 머니코드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영업이익 올해입니다. 298조로 보이고 있고 내년은 361조 원 더 튈 가능성이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이 73% 올해, 내년은 71%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단에서 외국인 지분율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 국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업종의 강도가 달랐다고 하는데 그것을 데이터로 해보니 기계, 하드웨어, 조선, 방산, 화학 섹터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업종별로 봐드릴게요. 이걸 볼 때 이익이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얼마나 많이 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연차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다음에는 더 잘 날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일단 기계, 조선, 방산 이런 섹터는 4년 욕소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5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계는 영업이익과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을 관심주로 제시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후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4년 연속 이익 성장 그리고 5년 연속 과연 될 수 있을까? 또 후보 섹터에 오른 게 바로 조선 방산입니다. 요즘에 조선 방산 세트로 묶이죠. 그런데 이거는 매출 성장과 이익률 성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된다고 하고 그 관심주로 삼성중공업,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IT 하드웨어와 화학도 중요하다고 앞서서 언급드렸는데 이 섹터는 2년 연속 이익이 성장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거는 3년 연속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IT 하드웨어는 순이익 증가율과 ROE가 높아질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증권에서는 관련주로 대덕전자, 파크시스템즈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화학도 3년 연속 이익 성장이 가능할까요? 보셔야 되는데 ROE 개선 여부가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관심주는 OCI 홀딩스, 대한유화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코스닥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는 압축해서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시는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마켓나우 2부에서 저희가 속속들이 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그러니까 돈을 막 퍼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증시 자금이 증시로 흘러간 자금이 잘 순환해서 쓰일 수 있는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선순환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금, 여기는 세제, 여기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정책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벤치마크 조정이나 BDC라고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민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건데요. 벤처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앞서서 이런 부분이 이미 됐었죠. 하지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자금이 이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어볼 수 있습니다. 세제 관련해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리서치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시장 신뢰를 회복시킨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배당과 밸류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코스닥은 성장과 혁신 이 두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돈의 흐름, 트렌드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될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수혜 업종 그리고 연기금이 어떻게 들어올지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AI, 우주,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금을 쏟으면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고 사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로봇과 바이오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실적이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증설, 추가 증설, 그럼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반도체 공장, 증설 가속화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단에서 인프라를 투자하면 뒷단에서 후행적으로 장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좀 코스닥, 반도체 장비 이쪽 소부장 섹터 이쪽에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신규로 했던 아니면 기존으로 조금 더 전환을 했던 그런 의미에서 D램 쪽 이 부분이 좀 높아질 가능성, HBM도 캐파가 확장될 가능성 우리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D램과 HBM 후공정 장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표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래도 매수 사이드에서 바라본 종목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기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ESS입니다. 국가 안보적인 시스템에서 봤을 때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 관심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상풍력 쪽은 이쪽으로 좀 회복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 얘기 참 많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쪽, 이제 미국 쪽에서도 배제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 소재, 부품 이런 업체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움 좀 많이 뛰더라고요. 서진 시스템, 뭐 대주전자재료, 피노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우주인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벤트를 따라가기보다 바스켓 전략으로 묶어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머니코드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스켓,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밸류체인 단에서 담아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대신증권에서는 탑픽은 세트렉 I라고 언급하면 오늘 한 5% 뛰던가요. 관심 종목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스피어, 이노스페이스,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이라고 언급했으니까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유동성이 유입됐을 때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확보 기업 중심으로 선별 매수라고 했는데 캡티브는 쉽게 해서 고객이 좀 있는 곳이에요. 고객이 있으니 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캡티브 를 확보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고객이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올해 뭐 로봇은 피지컬 AI로 워낙 일찌감치 묶여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문에 현대차도 뛰고 막 그랬죠. 근데 AI 카이로스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00%에서 나중에는 공장 무인 공장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 당연히 로봇을 일을 하겠죠. 로봇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는 한 축으로 묶어서 봐도 되지만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신증권에서는 얘기했고 ADC 이중항체 이런 부분은 기사에서 보실 때 그냥 차세대 플랫폼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주가 많이 몰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서 관련주 여기다가 제시해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미용, 의료기기, 뭐 수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죠. 수요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정도가 최대한 50%, 36%에서 50%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휴젤 언급했으니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비중 확대 의견 이런 부분이 제시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HD 현대 일렉트릭 언급을 해드렸는데 마침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목표가 122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KB증권에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 기억으로는 125만 원짜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단은 한 그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이후 수주 리드 타임이 3년 이상 확대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주 계약 이후에 매출로 돈을 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이상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플러스 3하면 2029년이죠. 그 실적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에너지 기업 제일 유명한 게 이제 GE 버노바라고 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근데 거기에서도 변압기 생산 슬롯 예약이라고 해서 2031년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6 빼면 5년인데 결국 이제 리드 타임이 5년 이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내는 어떨까? 초고압 변압기 굉장히 이것도 갑 중에 갑인 그런 서열 위치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대략 리드 타임 3년 정도 되고 실질로 GE 버노보가 같이 5년 정도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시장을 선점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2024년 이런 부분에 초고압 변압기 이런 부분에서 좀 자리 깔고 앉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설 효과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장의 실망을 사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음 페이지 보면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실제 증설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품가가 오르죠. 초고압 변압기 이런 쪽이니까 그리고 생산성도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이런 부분엔 데이터로 나와 있죠. 5,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도 좀 두둑합니다. 7천억 원 정도 있는데 이 현금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증설이나 M&A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바 이런 쪽으로 긍정적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1년 사이에 한 16%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1조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중동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판매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라는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환율이 막아줄 거라고 합니다. 환율 상승이 이런 부분에 일부 상쇄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배터리 앞서서 나왔잖아요. 또 연결해서 하나증권의 입장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이 하나증권의 연구원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막 물어봤나 봐요. 최근 투자자들의 고민이 뭘까요? 일단 전쟁 나면서 2차 전지 배터리주 더 각광받고 있는데 포트에 셀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소재 업체를 담아야 되나요?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배터리 투자, 코스피 그 상승률 좀 웃도는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근데 투자 핵심은 전력망 ESS, 전력망 그리드 ESS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력망 ESS는 LFP잖아요. 이 수요가 많이 늘면서 결국 소재 업체보다 셀 업체, 왜냐하면 이런 셀 업체들이 사실 LFP 전환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 ESS 매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셀 업체, 이게 긍정적인 답이 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언급할 때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이 언제 되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삼성 SDI는 4분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좀 보시고요. 게다가 이렇게 흑자 전환한 이후에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셀 업체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협력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힘이 붙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재는 아예 안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재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서 자리 깔고 장사하는 흐름들, 이런 부분으로 그 구매력을 좀 올리는 흐름들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바로 LNF입니다. 선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중형주 섹터에서는 볼만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고 스몰 캡 쪽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매출이 ESS 쪽으로 나오는 기업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통틀어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WPC, 덕산 테코피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ESS 매출이 좀 본격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주의 흐름들을 잘 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이런 리포트를 보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최근 통신주 중에서.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목표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매수는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는 AI에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너무나 핫한 게 엔트로픽이잖아요. 뭐 팔란티아의 점심을 먹어치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근데 엔트로픽이 일찌감치 1억 달러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23년도였거든요. 지분이 한 0.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가치가 한 4조 가까이, 3조 9천억 원 정도 가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환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당연히 실적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주주환원이 잘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타 다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비과세 배당이 적용되니 실수령액은 23년도와 24년도 수준 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좀 훼손될 일은 좀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 만나보면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사이에 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무선은 좀 무선 섹터 사업이거든요. 여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사이버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입자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70만 명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B2C 기업과 소비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인터넷 IPTV 좀 매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게 보는 건 B2B입니다. 기업 대 기업. 바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을 했습니다. 마케팅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담은 준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뭐 실적에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썼더라고요. 대신증권 어쨌든 SK텔레콤은 AI 기대감 때문에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주가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 실적에 받쳐줘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라. 이 부분 그렇다면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대신권은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데에 좀 방점을 찍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닥은 반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월요일 시장입니다. 네, 역시나 미국에서 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을 거의 해외 수입해 오는데 특히나 중동산 두바이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 수입해 오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까지는 금리를 동결해 왔지만 이제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 내 시장 흩어져 있는 이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우리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 고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종목은 이 말 그대로 국정에서 이제 말씀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실 정도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삼양 패키지미나 삼육물산, 에코플라스틱, 한국패키지, 세림 BNG, 진영 이런 종목들은 그 종목 자체의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 시장에서 고유가이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종목들이 어떤 부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학습 효과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역시나 오늘도 통신 장비주들이 갑니다. 통신 장비주들은 국제유가가 오르던 경기가 침체하던 지금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쪽에 워낙 많은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멈추는 순간 말 그대로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멈춰버린 것처럼 자전거가 쓰러져 버리죠. 여기에 투자했던 AI 쪽에 투자했던 업체들도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투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AI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통신 장비들도 이 AI 데이터 솔루션 말 그대로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데이터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통신 간의 그 데이터 전달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이거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투자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광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EU는 이 중국산 통신 장비 업체들을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거 연계해서 보면 이 전력주들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LS 일렉트릭이나 상일전기, 또 일진전기, 세명전기, C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먼저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이 나와주는데요. 이거는 AI 투자의 연장선상에서 시접 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종목들은 K 컨텐츠들이 오랜만에 특히 그중에서 K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나타내는데 대형주인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밑에 아티스트 컴퍼니나 쇼박스 등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초록백 미디어와 타마 네트워크스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K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일을 하거나 이런 그 말 그대로 숫자로서 우리 K 컨텐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수가 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고유가 때문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캐즘이 점점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점 전기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작년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숫자로 확인이 됐고요. 미국도 작년 연말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끊었어도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도 수요가 늘고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도 수요가 늘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질 타이밍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도 이번에 양산을 태우게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로봇 배터리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2차 소재 쪽 관련주들은 주의 깊게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말 그대로 알루미늄의 그 핵심적인 소재들이 이 호르무즈 통해서 중동에서 수출이 됩니다. 근데 수출길이 막혀버리니 당연히 알루미늄은 말 그대로 생산 자체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품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화알루미늄이나 알맥, 남선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이런 그 알루코드 포함해서 이런 테마성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 살짝 봐둘 게 히토리움 무기화입니다. 미국이 이란에서 대규모로 무기를 쏟아부었지만 그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히토리를 무기화했고 그 영향 때문에도 히토리에 대한 몸값이 굉장히 올랐죠.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신전자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린 리소스, 티플렉스, 다산 솔레타 등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 그리고 국제 유가라는 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충분히 시장 참여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고 이번 주부터 정말 실적 잘 챙기는 그런 한 주 돼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호실적 관련해서 관심주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이쪽은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그렇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고유가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주의 있게 보시면 괜찮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지박 같은 이제 그 핵심적인 소재를 만드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중국의 CATL 중국 공장에다 그러니까 유럽 공장에다가 전지박을 공급하면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이런 종목들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순수 전기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가 진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2차 전지 쪽 소재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있게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관심주 골라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란과 그리고 미국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역시나 이제 혼돈 상태는 좀 비슷한 건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출구 전략이 잘 먹힐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며 통행료를 챙겨온 방식을 뒤집어 이제는 미국이 직접 해협을 통제해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선언이다. 이란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원유 수출을 늘려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국은 국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한때 이란산 원유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폭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미국의 대형 함정들이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봉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대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이번 역봉쇄 선언이 실제 실행될지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은 알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결말. 어쨌든 오늘은 그걸 조금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란 전쟁. 네. 뭐 이제 저는 막바지라고 사실 봐요. 네. 막바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는데 사실 불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다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2주간 휴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또 2주차거든요. 네. 다시 또 재협상 가능성은 여전하고요. 왜냐하면 이란 쪽에서는 사실 뭐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이렇게 빈손으로 칼리바프 국회의장이 돌아갔을 경우에 아마 내부적인 충격도 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재협상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핵심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지금 뭐 국내에서도 보는 게 뭐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게 어떤 뭐 이란 국가의 어떤 뭐 지속성이다 아니면 뭐 이란 국민들에 대한 어떤 뭐 동정감이다 사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자꾸 됐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강세가 네, 오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지금 다시 또 지속이 됐는데 이번에는 미군의 함정들이 들어가서 지금 기뢰를 제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란의 어떤 강경파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데 공격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다 보면 지금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지속되지만은 기존에는 이란 강경파들이 계속 통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통행료를 받겠다, 뭐 루브라로 내라, 아니면 위안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네. 암호화폐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같이 미국이 들어가서 강제로 무력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그런 오히려, 해협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장은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이란 전쟁을 4에서 6주로 단기간에 끝내겠다. 네. 지난주가 정확하게 6주가 딱 됐어주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7주 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전은 한 주가 더 남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번 주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번 주.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추가 공격을 한다라고 그러면 4시간 내에 다 끝낼 수 있다고 얘기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번 주가 결국은 종전을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란 문제가 무력이 됐든 아니면 뭐 협상이 됐든 아니면 이란의 어떤 내부 분열로 민주화 봉기가 발생을 했든 하여튼 이번 주가 결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둔감도, 민감도가 네, 확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점을 좀 통과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 틀린 말은 아니네요. 네. 예, 이번 주에 잘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이를 접근해야 되는데 전쟁 리스크 때문에 발발한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더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광통신 섹터, 그쵸,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돼요. 사실 뭐 일부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제가 이제 뭐 주로 말씀드린 게 에너지 밸류체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전력 인프라까지 이렇게 합치면은 국내에서 사실 에너지 밸류체인이 되는데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자체적으로도 에너지 쇼티지가 우려가 되니까 뭐 당연히 부각이 됐지만은 저는 전쟁 이후에도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단도직으로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지금 에너지 밸류체인이 화석 에너지와 발전소라는 개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아니라 충전소죠.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 컨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가 이미 다 올드하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전력 인프라를 좀 효율화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에너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충전소로 바꿀 때 필요한 그런 전력 인프라로 바꿔야 되는 딱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전쟁이 끝나고 나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들은 계속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로 지금 든다라 그러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결국 전기차의 효율성이 좀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력을 통한 내연기관이 아니죠. 전력을 사실 충전해갖고 써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수요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미 움직이고 있던 ESS 시장의 확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형 모빌리티 시장도 더 확대된다. 근데 대형 모빌리티가 제가 전에는 계속 뭐 수소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산업재에 쓰이는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을 말씀드렸고 피지컬 AI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대형 모빌리티가 2차 전지를 통해서 하는 게 방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형 모빌리티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앞에는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야 되는 수요가 지금 커지는 시장들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전쟁이 끝나도 국내에서 2차 전쟁이 지금 다들 혹시나 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에 따른 시장 확대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에너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성장, 구조 이런 부분 틀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 이제 순매수를 기다리나 봐요. 달러 인덱스 급등이 막 나타나지는 않았고 그러면서 외국인 순매수된 이렇게 또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외국인 순매수요. 네. 지금 뭐 다양한 변수가 있긴 한데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투자가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수급이 좀 넘쳐나야 사실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유동성으로 봤을 그렇죠. 때. 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가 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미 중동 발리스크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국제유가 강세, 인플레이션 상승,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감도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AI 이제 기업들 어떤 수익성 악화 문제들, 뭐 터보 컨택까지 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국내에 외국인들 투자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수익 실현, 특히 뭐 한국, 대만,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금도 계속 수익 실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장세에서 외국인들이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에서 계속 지금 높은 상태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앞에도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주셨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발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지금 나온 3월 노동시장 지표를 보니까 또 견고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3월 CPI가 3.3%로 올라갔지만은 그런 CPI는 2.6%로 나오면서 결국은 에너지 문제밖에 없구나 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번 주에 3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화요일 날 또 나오거든요. 전망치가 당연히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특히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 한 3.4%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4.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근원 PPI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높게 보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달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매크로 상황들이 우려는 하지만은 아직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아마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서 계속 머물지 않을까. 좀 내려와서요. 네, 그다음에 1,500원대 넘어갔던 것은 유가가 사실 110달러를 막 넘어가고 이랬을 때고 지금 이제 또 이제 100달러 밑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본다 한 1,470원 정도가 이제 저는 이제 하락 조정에서 유지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한 뭐 90달러 밑으로 이제 80달러는 좀 봐줘야 그래야 한 1,450원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0원 정도 떨어지는 가능성 이번 주에 좀 봐주시는 거네요. 이번 주 미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 PPI 이런 부분 결국 유가가 물가에 얼만큼 파장을 미치냐 그런 부분 계속 데이터로 나오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을 어쨌든 끌고 가는 두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에는 SK 하이닉스 쪽에 좀 붙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이거 항상 좀 여쭤보는 대표 질문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뭐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57조 원이 나왔어요. 뭐 역대 최초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눌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요게 끝나면은 아마 다시 이제 57조 원의 버금하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 한 40조 원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40조 원을 잘 안 봤었는데 40조 원이 50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40조 원은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 먼저
지금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플러스로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해 이제 2026년도죠.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194조 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저희가 1월 달만 해도 한 130조, 140조를 얘기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194조 원까지 평균 목표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 내에서 SK 하이닉스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추정 PR이 194조 원 지금 감안하면 4.7배밖에 안 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4.7배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헐값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극심한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거군요. 저평가 메리트는 아마 이제 해소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지금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지금 나와 있는 것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봐도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완화되면은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충분하게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번 주에 어떤 중요 이슈가 있지 이렇게 캘린더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 실적, 사모 대출 리스크 이런 부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더 실적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 관심 있게 봐야 할 업종과 종목 이런 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1분기가 미국의 S&P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한 10% 내로 증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 EPS 같은 경우 12% 내로 증가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도 사실 되게 좀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코스피 기업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12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100조 원 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20조 원 갖고 이제 나머지 나는 기업들이 나눠 먹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1분기를 전망하다 보니까 만약에 연간으로 따졌을 경우 2026년도가 한 753조 원까지 상향 조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연간 영업이익률을 한 16%로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코스피라든지 아무래도 S&P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업이익 수치가 나와 있는데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에 4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지금 상향 조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 잡혀 있어요. 그만큼 반도체 가격 상승이 크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는 거고요. 대신 이제 원료 쪽에서 오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가격 상승분이 조금 이제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적 시선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뭐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앞으로도 더 강세를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반도체가 유일하다 저는 보고 있어 갖고 반도체도 제가 소부장은 조금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먼저 수익 내시고 그 다음에 소부장 쪽에서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투자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상승 반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머니코드에서도 코스닥 투자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을 증권사의 그 의견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했거든요. 코스닥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코스닥은 상향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분기까지 만약 이번 중동발 전쟁 끝나고 한 2분기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코스닥은 1,300선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뭐 가장 큰 게 정부 지원 쪽이죠. 뭐 지배구조 개선, 뭐 자사주 소각 이미 시작됐고요, 지금요. 종목 퇴출도 지금 임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펀드 세제 혜택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또 보기 시작했고, 국민성장 펀드 뭐 150조 원은 뭐 저희가 계속 기대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코스닥 시장 자체에 밸류에이션도 분명히 확대가 돼 있다. 저는 살 종목이 없다 할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 보시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래도 뭐 50% 이상은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금 삼천당장 사건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이각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코롱 티슈 이런 기업들의 앞으로의 어떤 매출 확대 기대감들은 충분히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밸류에이션도 사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장 제가 뭐 말씀드린 건 수급 쪽에서는 코스닥이 가장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주식 예탁 자금이 이제 지금 109조 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리스크에서 뭐 중등발 리스크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내
인플레이션, 이 경기 침체 우려만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금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게 코스닥 지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지수. 있습니다. 네. 그럼 ETF 이쪽도 눈여겨볼까요? 저는 ETF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밸류에이션이 코스닥을. 올라오긴 하지만은 네.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변동성을 조금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ETF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 보니까 굉장히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으로 갑자기 이제 여름으로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중순이고 이번 주 전쟁 관련해서도 뭐 결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볼까요? 네. 4월은 뭐 지금 한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네네. 결국 저는 이제 가장 큰 건 미국과 이란 전쟁 종료가 임박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두 개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4월 말로 갈수록 더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상당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는 다른 것보다 지금 실적도 좀 좋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냈을 경우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업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설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재건 좀 시작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반도체는 뭐 저희가 안 봐도 이제 뻔한 거고 바이오라든지 이렇게 좀 전쟁이 끝나고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순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한수 대표님의 전략을 들으니까 좀 안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님의 분석 잘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며 통행료를 챙겨온 방식을 뒤집어 이제는 미국이 직접 해협을 통제해 이란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선언이다. 이란은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당 최대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원유 수출을 늘려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다. 미국은 국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한때 이란산 원유 제재를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단기적인 유가 상승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란이 그간 호르무즈 봉쇄 위협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온 흐름을 차단하고 오히려 미국이 해협 통제권을 확보해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폭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리적 특성상 미국의 대형 함정들이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봉쇄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대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 이번 역봉쇄 선언이 실제 실행될지 아니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하자 이란은 즉각 군사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조준경 십자선 안에 들어온 해상 위 선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혁명 수비대는 해협 통행은 전면 통제해 있다며 오판 시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박을 조준한 영상까지 공개하며 실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미 해군의 봉쇄 시도와 이란의 무력 경고가 정면 충돌하는 구도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잠재적 충돌 위험에 노출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협상 결렬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제법을 지키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관련 선박의 해상 교통을 봉쇄하되 비이란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방산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쟁이 종전이 되든 확전이 되든 방산은 지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수 아니에요? 패라고 그런 패라고 생각이 되시지 않나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오늘도 반도체는 약세고 방사는 강세인데 어떤 식으로 가든 방사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방산을 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완전히 뒤통수를 쳤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했더니 아예 그냥 그 바다를 묶어버렸어요. 자, 지금 이런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좁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트럼프는 해군력하고 공군력이 아예 싸그리 끝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때 라이언 대령 구하기죠. 그 작전 당시에도 거의 뭐 낮 7시간, 밤 7시간에서 14시간을 이란 가장 깊숙한 곳에 수송기가 막 뜨고 이랬는데 뭐 딱총 말고는 아무 저기가 없었잖아요. 방공망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협상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 저기 플로리다 가가지고 저 UFC 참관했죠. 이게 약간 그거죠. UFC가 이게 마가라던가 이런 강한 남성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또 그걸 과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연히 뭐 스케줄상 그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UFC에 참여를 하면서 참관을 하면서 나 이렇게 강하다. 미군은 강하다. 미국은 강하고 뭐 그런 거 보여주려고 약간 강인한 스포츠에 참가한 거 아니겠어요?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스케줄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종전을 가기 위한 협상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재장전을 위한 협상 같아요.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우린 장전하고 있고 지금까지 쓴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지금 군함에 탑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접점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접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농축 우라늄을 빼가겠다는 미국하고 절대 핵발전을 포기를 못하는 이란이 어떻게 거기서 접점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접점이 안 나오면은 아무 협상이 안 됩니다. 이란은 핵을 포기 못하죠. 절대 못하죠. 지금 이렇게 당해놓고 핵을 포기한다고요? 자기네 그 저기 아야툴라랑 그 지도자들이 몰살을 당했는데 핵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자,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점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평행선상을 달릴 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결국에는 그 유탄을 맞아가지고 시가총액 상위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3%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50만 원 돌파됐습니다.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지금 워낙에 강하죠. 그리고 고려아연도 결국에는 히토류나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지금 플러스 기록하고 있어서 100만 원 가까이 지금 저기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하나 시스템도 플러스였는데 지금 좀 마이너스 전환했네요. 자, 그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역시 LIG 넥스원이 지금 강한 거 보니까 방산 섹터가 강한 것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소의 상승률 상위 보면은 알루미늄 주식들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저기 주성 코퍼레이션이랑 TMC도 다 금속 관련주예요. 자, 그리고 남선 알미늄,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우선주, 알루미늄 관련주들 다 급등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알루미늄 그때 알루미늄 바레인을 공격했잖아요, 이란이. 알루미늄 가격이 또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저기에도 많이 쓰이고요. 방산 무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저런 부분들. 그리고 광전자 같은 업체는 요즘에 광통신으로 올랐던 부분이죠. 최근에 강했던 부분만 계속 강합니다. 자, 오늘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슈도 있었고 원래 그 전력 인프라 쪽은 강하기도 했었고 오늘 상승률이 두 자릿수라 눈에 확 띕니다. 자, LS 일렉트릭은 지금 사실 뭐 오늘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지만 솔직히 액면 분할로만 갔다고 하기에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꾸준히 올랐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GE 버노바라는 전력 관련주는 어제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뭐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저기 이제는 어제 뭐야 엔스로피까지 스로드를 만드는 엔스로피까지 뭐 자체칩을 만든다고요. 그다음 테슬라도 이제 자체 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그 위상은 수성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 됐는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다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누가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 벌어져서 엔비디아가 예전만큼 뜨겁지 못한 건데 데이터 센터 계속 확충되고 전력기기는 계속 필요하고 이거는 이 논리는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쟤네가 지금 북미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무슨 데이터 센터의 저기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렇게 3사. 그렇죠? 3사가 지금 전력 3사로 굉장히 뜨겁게 올랐었죠. 자, 주요 제품을 보니까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저기 뭐 우리가 송전탑 같은 거 뭐 글쎄요, 뭐 동네에 막 저렇게 있는 동네는 별로 없고 저렇게 되면 이제 배상금을 받습니다. 주민분들이. 저기 자기 동네에 저렇게 있으면. 보통 제가 산위나 되게 멀리 있죠. 사실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 뭐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저런 장면들. 저게 있고 여기 옆에는 이제 약간 신재생 에너지 딱 같죠. 태양광이나 풍력 이렇게 하는 거 해가 딱 떠 있고 이러잖아요. 저쪽에서 전력 쪽에서 수배 전반 회로 차단기 변압기 이런 거 하고 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PLC 인버터, HMI.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어떤 기반 부품들을 모두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7.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1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15.5% 증가했고 2025년도 3분기 실적 다 좋았습니다. 실적 성장 요인 여기 딱 나오죠. 미국 시장이 결국에 전력망 교체 하나 있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4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죠. 아까 말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도 전기 안 들어오면 게임 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슈퍼칩을 만들어도 엔비디아 슈퍼칩에 호환되는 HBM을 삼성전자 SK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전기 끊기면 다 셧다운이죠. 그냥 전시관에 있을 전시품밖에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비싼 칩들이. 전기가 없는데 구동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갑이 전력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까지 갔어요? 아까 광전자 같은 거. 광통신까지 간 거죠. 전기가 들어와도 엔비디아 같은 슈퍼칩이 있어도 우리나라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훌륭한 HBM이 있어도 그 스펙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병목 현상이 없는 통신, 비통신이 없으면 예전에 구리통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주인공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주인공이. 그리고 지금 이게 글로벌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있죠. 이쪽 그림도.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연계 및 그리드 안정화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발, 그리고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다 다루고 있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전력은 장기 투자 이렇게 누가 써주셨는데요. 자, 뒤로 가볼게요. LS 일렉트릭도 저기 스펙이 좋아요. 그렇죠? 다 뚱뚱합니다. 뭐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죠. 인기가 높아서 가치 점수가 낮고 성장주라서 배당에 인색하고 그 두 가지 부분은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빵빵하면 그럼 실질적으로는 동그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가 완전히 만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오각형 기업이고요. 자, 돈을 얼마나 버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돈을 많이 조 단위로 벌겠죠, 당연히. 자, 6조를 법니다. 6조 3천억을 버는데 아까 말한 전력 부분이 5조기 때문에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금속이나 자동화 부선 적고요. 전력 부분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 원가가 3조 9천억. 이것도 매출 원가가 거의 반 이상이 빠집니다. 산업의 특성이죠. 전력 인프라가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조 정도 남고요. 비용이 7,600억 빠지니까 많이 빠집니다.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역시 일반 관리비. 그렇죠? 그런 거 뭐 땅 임대료나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4천억 원이 빠지고요. 연구개발비가 100억 정도, 판관비가 800억 정도, 비영업 비용도 1,300억으로 꽤 많이 빠집니다. 이것도 당연히 은행이나 뭐 돈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 지금 산업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6조 3천억 원을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순이익이 이제 2,800억 정도, 뭐 순이익률은 적습니다. 근데 산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수를 좀 볼까요? 배수가 LS 일렉트릭이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어떤 그 지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뭐 높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81배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이 70배 가까이 받고 있고요. 일지정의가 37.2배, 비치로셀이 35.7배를 받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이 가장 높은 지금 그 배수를 받고 있어요. 자, 이게 인기가 많다는 방증이겠죠. 자,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죠. 오늘 이제 저렇게 급등한 거는 이제 뭐 저런 스토리도 좋지만 액면 분할 이슈가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액면가가 5,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됐습니다. 5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이 5개를 이제 이렇게 다 5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액면가가 5분의 1 됐으니까 발행 주식 수는 반대로 5배가 늘어났죠. 1억 5천만 주. 근데 어차피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희석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지금 1년 사이에 주가가 5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5배가 올랐는데 액면 분할 효과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분할이 실질적인 그 가치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어떤 효과가 있나? 이 효과가 있는 거죠. 주당 가격에 대한 부담 완화가 있으니 지금 LS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아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농업이 다 한 주당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 주당 가격이 비싸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당 가격 부담 완화 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의 접근성이 확대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300만 원짜리를 5만 원으로 액면 분할하니까 되게 약간 만만해졌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수급의 영향이 좋아지는 거죠. 수급의 영향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LS증권이 분석한 거는 우월한 성장 궤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종전에 이제 114만 원 목표 주가였는데 그러니까 주당 114만 원이었어요. 효성중업은 200만 원 넘었고 한 주당 100만 원, 200만 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쨌든 액면 분할이 되었고 목표 주가를 그걸 반영해서 22만 8천 원으로 지금 수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아까 전에 그 제목에 있는 그 글이 저기 담겨 있어요. 자, 이분은 이제 17만 8,900원 지금 나왔는데 16만 6,800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다음 달까지 30만 원을 바라본다고 하시고요. 자, 이분은 80만 원까지. 이분이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다시 80을 외친 거겠죠. 왜냐면 그 전 주가는 이미 100만 원을 넘었으니까. 자, 사나서 손해는 없을 듯. 전력은 장투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LS일렉트릭에 대해서도 아직도 기대감을 크게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지수가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오테크닉스가 9% 가까이 지금 오르는데 ISC는 또 15% 빠지네요. 지금 오늘 반도체주들이 상반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HPSB는 또 내리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지금 상승률 상위 보니까 ICH라든가 서울전자통신, R&2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 있는 모습이네요. 기산텔레콤, 통신이 좀 많은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이 동진세미캠을 오늘 볼 텐데 좋아요, 오늘 흐름이. 자, 아까 ISC는 폭락을 하고 이오테크닉스는 오르고 있는데 동진세미캠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 볼게요. 동진세미캠은 그 여러분들 그 감광액, 그 노광할 때 빛이 잘 그 투과되게 하기 위해서 잼 같은 걸 바르는데 동진세미캠이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의 네노라는 소재 업체죠.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대체에너지 소재, 발포제 이렇게 하고요. 매출액은 7.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에서 조금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승 요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확장 뭐 이런 거 있고 하락 요인은 경기 둔화, 중국 업체 가동률 조정 이 부분이 좀 약화된 악화 원인입니다. 하락 요인이고요. 자, 동진세미캠도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스펙이 좋아요. 동진세미캠 재무제표가 지금 완벽합니다. 오각형 보시면은 이 재무제표가 아예 그냥 뻗어 나갔어요, 밖으로. 완벽하죠. 그리고 과거 실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미래 실적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동진세미캠도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LS일렉트릭만큼 조 단위를 벌지 못하지만 자, 여기 보니까 이것도 1조는 버네요. 1조를 벌어가지고 8,800억 다 나가버리네요, 이것도. 3,100억 남고 그다음에 비용이 2,400억 빠집니다. 자, 이것도 일반 관리비. 요건 역시 비영업 비용이 가장 많이 빠지네요. 그렇죠? 비영업 비용이 800억. 요게 일반 관리비랑 비영업 비용이 제일 많이 빠지죠. 판관비는 상대적으로 없고요. 그래서 630억 남습니다. 1조 벌어서 630억 남는다. 자, 배수 보겠습니다. 자, 소재 업체들이랑 당연히 비교를 해놨겠죠. 자, 솔브레인도 아주 대표적인 소재 업체죠. 솔브레인이 42배, 동진세미캠이 40.4배.
그리고 지주회사 소울브레인 홀딩스가 25.2, 한솔케미칼 20.5입니다. 자, 동진 세미케미칼과 소울브레인이 상당히 이 섹터에서 높은 PER을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또 동진 세미캠이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하고 지금 미국의 마틴사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다 얽혀 있네요.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삼성물산 마틴과 합작 투자를 해서 이 지금 미국 정부의 소재 자급화 정책에 수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삼성전자랑 공동 신너의 특허 출원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이 어디 있죠? 저기 텍사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텍사스의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팹을 짓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동진 세미캠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주가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의 감강에게다가 발주를 넣을 수가 있겠죠. 아주 지금 좋은 부분이고요.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트럼프가 봐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커뮤니티 가보겠습니다. 자, 동진업. 네, 요즘에 유행하는 뭐 엑셀 방송 그거 한 것 같고요. 제2의 게임스탑 안 되나 공매도 박멸하는 개미들. 그렇죠. 요즘에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있기 때문에 게임스탑처럼 개인 투자들이 똘똘 뭉쳐서 공매도를 박살내는 장면을 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동진 세미케미니까 동진이 형이 또 나왔죠. 요즘에 다 종목명에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동진이 형 잘하고 있어. 자, 공매도 주거난에 쿠쿠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동진 세미캠에다가 아주 좋은 소식을 올려놨습니다. 요즘에 인력 채용 잘 안 하잖아요. 동진 세미캠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왔나 봅니다. 자, 여기 내용은 나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지원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동진 세미캠 채용 공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소식 그리고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소식을 안고 힘겹게 시작했습니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만큼 증권가에선 변동성 장세 속에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ASML과 TSMC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반도체 쪽으로 다시 실적 모멘텀이 붙을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1.2%가량 하락하면서 5,800선을 잠깐 회복하기도 했는데 다시 내려놨고요. 5,7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많이 회복했고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0.47%가량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고요. 1,09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200은 1% 넘게 하락한 867포인트 지나갑니다.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잠깐 1% 가까운 상승세가 붙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조금 강보합으로 내려앉으면서 대형주들도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은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4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였었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5,8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도 3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의 순매수 7천억가량 들어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오늘은 개인만이 들어옵니다. 개인의 1,700억가량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합쳐서 1,600억가량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거의 15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90원 선 여전히 고환율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 지금 협상이 불발된 만큼 원달러 환율에는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의 주말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중동 걸프 국가들이 방공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산 방공체계 확보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보다 속도가 우선인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산 방공체계 확보에 나선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국가들이 최근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RG 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의 인도 일정 조정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했는데요. UAE도 한국 업체들의 요격 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LRG 넥스원 장중에 99만 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63%가량 오른 9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2.65%가량 상승하면서 154만 7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장중에 하락으로 반전됐습니다. 1.58%가량 하락한 13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 로템도 약 2% 가까운 하락세 20만 5천 원 선 거래되면서 방산주 안에서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 가져갑니다. LS 일렉트릭이 액면 분할후 첫 거래일인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액면 분할로 한 주당 가격이 낮아져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서 LS 일렉트릭은 8일부터 10일까지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하기 위해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수는 기존 3천만 주에서 1억 5천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S 일렉트릭의 사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에 더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체의 초고압 변압기 수요 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연간 신규 수주가 5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과 함께 오늘 주가가 장중에 23%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액면 분할 이후 신고가 써냈고요. 현재 시간 기준 13% 넘게 급등한 17만 8,2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산일전기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17만 원 선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좀 축소되면서 현재 시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교통 봉쇄 조치를 시작합니다. 이란을 오가는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지만 이란산 원유의 시장 유입이 막힐 경우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봉쇄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위치한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합니다. 시장에서는 역봉쇄가 이뤄진다면 이미 중단된 하루 1,000만 배럴 이상의 공급량에 더해 하루 150만에서 170만 배럴의 수출 물량이 추가로 묶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가운데 WTI 선물은 8% 급등한 104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 가격 급등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름폭을 좀 줄였고요. 0.43%가량 오른 23,1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주가는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약 3% 가까운 하락 39,6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이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가운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는데요.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방안까지 잘 챙겨가시죠.
에너지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과 배터리 중심의 전기화, 이게 어떤 투자 전략으로 이어질지 오늘은 신흥 시장의 전기화 성공 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어떤 예. 점을 또 좋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그 신흥국들 생각하면 네. 가령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기타 그 전기도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화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뭐 그런 쪽의 어떤 비유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역전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전기화의 어떤 비율 자체가 신흥국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 신흥국들이 발전을 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글로벌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가 4월 달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신흥 시장을 위한 전기화 패스트 트랙인데 이 보고서의 그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후 취약국 포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게 한 74개국 정도가 되는데 74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그 통계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자료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등 전기 기술이 어떻게 기존의 에너지 상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신흥국의 전기화율이 예. 오히려 선진국을 갖다가 앞지르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신흥국이 선진국을 앞지른다. 요것만 보더라도 좀 화제성이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화석 연료는 전반적으로 경제성 게임 이론에서 탈락을 한 건가? 이런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재생에너지는 비싸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보고서가 얘기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흥국들이 이 전기화를 갖다가 빠르게 이룬 거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비쌌다라고 한다면 자본 축적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또 조달금리도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높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어떻게 전기화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설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 발전소는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서 메가와트당 최대 5배의 초기 투자 비용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라는 건 초기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물론 당시에도 그 발전소의 전 생애 주기, 그럼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니까 이걸 평균을 내면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보다 훨씬 쌌지만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이게 엄두도 못 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러니까 순수 자본 지출 측면에서 화석연료 발전과 경쟁력을 갖다가 충분히 갖추게 된 거고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가 25년 아닙니까? 24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솔라라고 써 있는 부분 있죠? 그게 네. 태양광 가격이에요. 네. 밑에 그 회색 부분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고요. 이미 한 23년 이때부터 태양광만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는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싼 상태고요.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태양광하고 그 ESS를 결합한 겁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한 거는 사실은 화석연료보다 아직은 비싼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23년 정도, 30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도 훨씬 화석연료보다 훨씬 싸지게 될 거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신국에서 사실은 이 태양광 플러스 뭐 BESS가 왜 이렇게 그 확산이 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가격이 급락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효율성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전기화 시대에는 사실 화석연료라는 건 에너지 투입 대비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쓸 때 최종 나오는 에너지 양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열로 낭비를 하죠. 기존의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반면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로 이어지는 전기 기술 생태계는 사실 이 화석연료보다 약 3배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모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술이라는 거는 보급량, 글로벌 보급량이 2배로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 약 20%씩 하락하는 강력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 현재 무관세 수입국 기준으로 태양광 플러스 BESS 통합 발전 비용은 1메가와트당 76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지만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그 초기 투자 비용을 갖다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실제로 발전을 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는 원료비가 안 들잖아요. 근데 화석연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발전 단가 측면에서는 그 태양광 에너지 플러스 BESS 시스템이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그 태양광 플러스 BESS 시스템으로 전기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걸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에너지 안보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쪽으로 또 투자의 자금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에너지가 화석 연료 대비해서 경제적으로 된 거.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면 뭐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면 중요한 건 또 송전선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문제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중앙 집중형 어떤 그 전력망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 송전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라도 쪽에서 그 이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지금 용인의 반도체 백까지 끌어오는데 송전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송전탑이랑. 네. 근데 그게 주민들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다못해 낙후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송전선로 깔고 하는데 사실 엄청난 반대도 반대지만 돈도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사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형 어떤 발전소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송배전망을 까는데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ESS가 이걸 갖다 해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ESS가 설치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서 이 전기를 끌어와야 될 필요가 없죠. 네.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낮에 발전을 한 걸 갖다가 ESS 시스템, BESS 시스템 저장을 했다가 밤에 전기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신흥국들이 이쪽 부분에 훨씬 더 주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그 송배전망까지 전부 다 합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산화된 시스템 2019년만 해도 분산화된 시스템이 이 여기 아래 그 파란색으로 쭉 올라가는 선이 있죠. 무상향하는 선. 이게 집중형 그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딱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송배전망을 깔아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맨 아래 보시면은 이게 그 100km 떨어져 있을 때, 200km 떨어져 있을 때 그 발전소에서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500km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500km 떨어져 있으면은 발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면 송전탑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행하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록색. 초록색. 네. 근데 이제 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2019년에는 비쌌지만 지금 2026년에는 확 떨어졌죠.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평탄할 수밖에 없겠죠. 송전탑 건설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2035년 되면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네요. 네, 당연히 이거 똑같을 수밖에 네, 없겠죠. 네. 왜 그러면 송배전망을 깔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ESS, 특히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송배전에 어떤 부담이 없으니까 그 망을 깔아야 될 어떤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에서 전기화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렇게 보고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서 신흥국이 선진국에 대해서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거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 보고서를 보고서 네. 야 우리가 좀 낙후된 나라들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요. 이 전기불도 못 켜고 뭐 이렇다라고 보통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옛날 말이 되는 예, 거예요. 옛날 말이 되는 게 이게 그 우리가 과거에 그 유선 전화망을 쓸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한 유선 전화망을 쓰다가 지금 그 전화망이 필요 없는 유선망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로 옮겨왔잖아요.
근데 신흥국들은 어때요? 유선 전화망 시대가 없어요.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로 리프로깅이라고 예. 보통 프로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도약하는 거. 신흥국은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휴대전화 시장에서 나온 거고요. 이게 전기 시장에서 똑같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리프로깅. 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화 시대를 하려고 하면 뭐예요? 기존에 원전을 짓든 아니면 석탄 발전소를 짓든 아니면 LNG 발전소를 짓든 그 발전소를 짓고 그걸 송배전망으로 탁 연결을 해서 시골까지 연결을 해서 이걸 전기화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다 거치지 않고 아까 그 전화망, 유선 전화망을 그 시대를 거치지 않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네. 그다음에 BES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전기화를 갖다가 이뤄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태양광 발전 거기 보면은 이 회색선이 있을 겁니다. 그 회색선 있죠? 그게 미국의 그 태양광 설치예요. 그리고 녹색 선들은 거기 각국 그 신국들 국가명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미국 대부분이 미국보다 앞서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배터리 판매량에서도 미국을 앞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EV카 전기차 판매에서도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풍력 발전도 미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꽤 되고요. 그렇네요. 전기화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후 취약국들 74개 국가라고 그랬죠. 그중에 46%가 태양광 발전 보급률에서 미국을 이미 앞서가고 있고요. 가령 나미비아 같은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양광 발전 보급률이 35%에 달합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네팔이 70%.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스리랑카도 64%에 달해요. 그다음에 약 51% 국가는 국가 전반의 전력화율에서 벌써 미국을 갖다 추월하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이게 놀라운 그 엠버 보고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등록된 데이터만 하는 거예요. 국가 통계에 등록된 데이터만. 안 된 것까지 하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추론을 하냐면은 사실은 이게 그 2017년 이후에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패널은 지금 등록된 것보다 3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가 통계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네 집 지붕 위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산업단지에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태양광 발전을 갖다가 그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서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에 오니까 이렇게 신흥국들도 나름 좀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그렇죠. 성장의 부기를 예. 지니게 됐구나.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낡은 그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종식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는 볼 수가 있는. 네, 그렇죠. 엠버가 그 주장하는 결론이 바로 그건데요. 이들 기후 취약국의 공통적인 어떤 핵심이 있어요. 네. 이게 대부분 일조량에 풍부한 썬벨트 지역에 사실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그 굉장히 잘 비치는 썬벨트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의 석유나 석탄을 갖다가 외화를 주고 사와야 하는 처지에 속해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국가별로 무역 적자의 몇 %가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데 쓰이느냐.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특정 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에 달하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이 그러니까 19개 국가가 무역 적자의 50% 정도를 이상을 갖다가 네. 화석연료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엄청난 돈을 갖다가 기존의 그 화석연료를 갖다가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나마 20년에서 25년까지 이들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국에서 수입한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이걸 갖다 수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깔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깔고 있는 거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LNG 그다음에 연간 420억 달러 규모의 디젤 수입을 갖다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장치들이 어떻게 보면 충돌을 하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화석 연료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은 경제 성장을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대응 방식이 완전히 꺾였죠. 충분히 발전을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고, 특히 이들 국가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의 어떤 변화 자체가 지금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서 유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그 에너지 독립, 그다음에 경제적인 안보, 이런 측면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규모의 경제 딱 돼 있고 환경도 네. 좋은데 네. 왜 이렇게 뒤쳐졌을까요? 기회를 제대로 못 본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의문이었는데 네.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망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송전망, 배전망, 발전소들도 다 젖어가지고 감가상각 다 끝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엎어서 새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거대한 매몰 비용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노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엄청난 매몰 비용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뭐 규제나 인허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송전탑 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그 거대한 단지에 이걸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수많은 규제와 인허가를 넘어야 되는 거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반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목소리로 그걸 찬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기존 에너지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패권이 바뀌는 걸 이들은 달궈하지는 않겠죠. 가령 뭐 내가 지금 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중앙집중형 전력망에서 자기신들이 어떤 전기의 배분이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주도권을 행사해 왔는데, 이게 분산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분산형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어떤 권력, 기득권 이런 것들이 약간 훼손되는 측면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신흥국들보다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확산 자체가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음에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에너지 주도권이 신흥시장에 이제 꽉 잡게 될 날 왔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이 선후 관계 이런 부분도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패권 전쟁에서 누가 이제 갑이 되고 을이 될지 굉장히 관심 갖게 되네요. 새 시대로 전환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벤트 하나 꼽으라면 바로 미국의 암 연구학회 AACR입니다. 이번 학회는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데요. 전 세계 제약사와 연구진이 모여 최신 항암 기술과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이벤트로 꼽힙니다. 지금 항암 시장을 살펴보시면요. 이제는 신약 경쟁을 넘어서 기술 플랫폼 경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약이 잘 듣느냐를 넘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치료제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임상과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먼저 카티와 또 유전자 치료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HLB 그룹이 발표하는 카티 치료제 싱퀴르 110 그리고 알지노믹스의 RG001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특히 알지노믹스의 기술은 암세포 대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텔로머라제 mRNA를 겨냥합니다.
이 구조를 타겟으로 잡으면 특정 암종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FDA 희귀의약품 지정과 패스트트랙까지 확보하면서 개발 속도와 상업화 기대감을 동시에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바로 ADC입니다. 항체에 약물을 붙여서 암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인데요. 동아 ST,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이 영역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ADC라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효능과 안정성이 크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ABL바이오는 2개의 타겟을 동시에 겨냥하는 구조로 치료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AI 기반 신약 개발인데요. 루닛 같은 기업은 AI를 활용해서 암 진단을 넘어 치료 반응까지 예측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환자별 최적 치료 전략까지 설계하는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 투자로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먼저 짚어볼 기업은 알지노믹스입니다. RNA 기반 유전자 교정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일릴리와의 대규모 기술 이전 이력을 통해 기술 신뢰도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AACR에서 공개될 임상 데이터는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기업은 카티 치료제를 고형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이번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자회사 베리스모의 키르카 플랫폼이 기존 카티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의 대규모 카티 기업 인수 사례까지 겹치면서 플랫폼 가치 재평가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AACR은 향후 항암 시장의 기술 방향과 투자 흐름을 결정짓는 이벤트입니다. 특히 데이터 발표 이후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기업들 중심으로 위주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이 시장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흐름까지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속으로였습니다. 안녕. 네, 코스피는 조정이고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내일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